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을 맡은 언어치료학과 변혜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부분은 역시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소리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육 현장에서의 말소리 치료법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조음 의문 장애와 의문 치료와 조음 의문 치료에 대해서도 각기 차이점에 대해서 좀 배우셨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조음 치료는 어떻습니까? 운동 치료법에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의문 치료는 언어적 인지 치료법에 가깝습니다. 자, 이 같은 차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 이런 서로 각기 다른 특성의 이질적인 특성의 말소리 장애에 대해 잘 상담하고 또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우시게 될 거는 바로 의료 현장에 대해서의 말소리 장애 치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현장에서 오는 말소리 장애 치료 아동들은 좀 다릅니다. 자,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요. 의료 현장에 오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더 중증도가 심각한 해부학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컨대 혀를 절제한다든지요. 또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정말 말소리 장애의 문제인지 또는 말소리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차이인지를 선별하는 것이 주요 핵심적인 어떤 역할이었는데요. 의료 현장에서의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는 좀 더 그런 선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어떤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어떤 말소리 문제를 도와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의 말소리 장애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저와 함께 이번 주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면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교사와 부모가 직접 치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말공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피치 노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사와 부모가 학생의 치료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치료 목표를 향해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나 부모 모두 어떻게 말 목표의 어떤 달성을 도울 것인가를 스스로가 알고 있고 이거를 체크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언어장애 아동들이 실제로 언어치료사와 접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뭐 길어야 한 3번 정도가 될 텐데요. 나머지 그 많은 시간들은 학교에서 친구나 또는 선생님 또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의 어떤 이런 간접적인 어떤 이런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공책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면 좀 더 이 말소리 장애 아동들의 말소리 향상을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소리 장애의 또 다른 간접 치료 방법으로 간접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간접 치료를 돕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예, 이 교실에서 주제나 목표,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줘서 이런 교과 지도안에 맞게 고안을 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아동의 말을 모니터링 해줘서 언어치료사와 적절한 피드백을 주거나 적절한 강화를 주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런 유관 전문가들하고 어떤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 이런 어떤 다학문적인, 초학문적인 접근에서 이런 말소리 장애 아동들을 학급 내에서 치료한다면 이렇게 효율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그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실 의료 현장입니다. 자, 의료 현장을 우리가 담당하는 언어치료사들은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이라든지 또는
구강 수술로 인해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진 아동들, 이런 두 아동들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교육 현장이나 의료 현장 사실 크게 구분 없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뭐 병원에 와서 언어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또는 일반 사설 언어 치료 센터라든지 학교에서 또 언어 치료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언어 치료 받고 나서 병원 가서 또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 교재는 이제 미국에서 쓰여진 교재다 보니까 미국은 좀 이런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 대한 역할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있는 언어 치료사는 교사의 역할이 좀 더 가깝고요. 의료 현장에 있는 언어 치료사는 좀 더 의료 기사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다루는 이런 장애 아동들은 좀 더 중증의 장애 아동들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화된 의학적 치료가 장기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 아동들이에요. 네, 치료가 장기간 필요로 되는 만성질환 아동들을 일컫습니다. 자, 어떤 아동들이냐? 좀 슬픈 내용이긴 합니다만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호흡기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라든지요. 네, 폐가 약하다든지 또는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특히 이완형 마비말장애가 오면 이런 호흡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네, 이런 아동들. 소화기에도 물론 이완형 마비말장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약물에 노출돼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결함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라든지요. 자, 그 다음 이런 아동들 참 많습니다. 섭식 문제. 네, 이게 우리가 삼킴장애를 얘기하잖아요. 네, 어떠한 이유로든 아이가 소화기에 삼킴의 문제를 갖고 와서 네, 관습식, 이런 아이들은 L튜브라고 해서 이렇게 코나 이런 쪽에 이렇게 관을 꽂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말소리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런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치료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의료 현장에서의 이런 아이들이다라는 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이 슬라이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요, 언어 발달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말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 상태가 말 언어 발달 시기 동안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심해지죠. 네, 호흡이라든지 공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언어 발달 시기 동안 같이 함께 나타나면 말뿐만이 아니라 언어 문제까지도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 국한되긴 합니다만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언어나 음성 문제에 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 보호자들 상담을 하시게 되거나 하시면 여러분들은 말 문제에만 국한해서 예후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학적인 어떤 상태들, 네, 원인 질환들을 잘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상담을 현실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만성적인 문제가 지속돼서 호흡 문제를 계속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발음 문제가 초래가 되었는데 호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발음 문제가 완벽하게 완치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자,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 평가 방법은, 평가 도구는 이전의 교육 환경과 유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언어 치료 검사 도구가 교육 환경에서의 쓰는 검사 도구가 따로 있고 이런 의료 환경에서 쓰는 검사 도구가 따로 있고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탭이라는 검사 이런 표준화된 어떤 발음 검사는 교육 환경에서도 사용하고 의료 환경에서도 사용을 하지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취약한 이런 상황에 있는 의료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아이가 뭐 더 악화가 된다든지 한다면 그 평가를 온전하게 진행할 수가 없겠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동의 호흡 문제가 있다면 산소 공급이나 이런 걸 잘 평가를 해야 될 테고요. 무엇보다 자극을 과하게 주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자극을 과하게 주지 말라는 의미에는 이런 너무 이 대상자의 피로도를 요하는 이런 아주 장기간의 검사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과하게 만지면 안 되고요. 네. 또한 이런 아동들이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이 적절한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치료 절차에 대해서 공포도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의 평가에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의학적으로 의료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아동들은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들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유형이 바로 구강 수술로 인한 구조의 결함을 가진 아동들이에요. 자, 이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이냐면 뭐 호흡이 약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구강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강 구조의 일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좀 제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음이나 이런 거에 좀 결함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운동적인 결함에 더 가깝죠. 예, 그래서 좋은 치료적인 걸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혀나 이런 구강에 자라나는 그런 암 때문에 암종인 게 암 종양이에요. 암 때문에 부분 수술로 이게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요. 조업 능력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삼킴 기능도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 혀가 실은 이 음식물을 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뭐 구강이나 구인두 구조의 적출을 요하는 이런 병리적인 상황에서 상황을 접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발음에도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바로 혀절제술입니다. 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또는 나이가 뭐 들어도요. 혀를 절제하는 경우는 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유추할 수 있다시피 말명료도 네, 말명료도라는 게 뭔가요?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도. 자, 정확도라는 건 뭡니까? 예,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대상자가 발음하는 거에 대한 오조음 이 전체 발음의 오조음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의미로 이해 가능도라는 것도 있죠. 이해 가능도는 뭡니까?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거죠. 청자가 들었을 때 발음에 대한 어떤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능한 정도를. 자, 어쨌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때로는 이런 구강 수술로 인한 구조의 결함을 가진 어떤 대상자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강 구조가 완벽하지가 않죠, 지금. 혀의 일부를 만약에 절제했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이게 완벽하게 발음을 산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국외보안 보철기구 같은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조기를 우리가 도와주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언어치료사의 하나의 역할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할들 좀 보시면 환자에게 필요한 보철기 이런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말삼킴을 촉진할 수 있는 특성도 우리가 고안도 해봐야 되고요. 또 이런 말과 삼킴의 이런 보장구가 이제 미치는 효과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료 현장에 있는 언어치료사는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특수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철기를 관리하는 것도 또 가르쳐 줘야 돼요, 환자한테. 네, 어떻게 세척을 하고 어떻게 뭐 평상시에 어떻게 두고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철기를 착용해서 말하고 삼키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런 의료 환경에 있는 근무한 언어치료사의 또 다른 역할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치료사 역할을 떠나서 어떤 케어를 해주는
또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혀절제술 환자에 대해서는 레오나드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방법을 이렇게 좀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오류를 보이는 말소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오류 말소리를 새로운 조정된 방법으로 산출을 가능한지 여부를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류를 보이는 말소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미국에서는 골드만 프리스토 조음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식 검사입니다. 자,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뭐 혀저질소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검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 아동들이라면 또 우리나라 대상자들이라면 뭐 에이펙이라든지 유탭으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 명료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평정 척도, 그러니까 비공식 검사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마비말장애 말 명료도 평가를 이용합니다. 외국에서는 뭐 프랜차이, 뭐 마비말장애 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낱말 명료도라든지 문장 명료도라든지 명료한 말의 비율이라든지 의사소통의 효율성 등을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혀절제술 환자를 위해서도 이런 평가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외국에서 이게 좀 권장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론적인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졸업하시고 연구자의 길을 택하시게 되면 이런 특수한 의료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매뉴얼이라든지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참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구강기제 검사도 시행합니다. 자, 구강기제 검사라는 건 어떤 건가요? 구강을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구조가 어떠한지, 뭐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 마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에서 환자가 현재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목표음을 내는데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위치나 구조를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치료는 비슷합니다. 사실 운동적인 치료에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운동 범위나 강도를 향상시키고요. 예를 들면 혀의 움직임이 예전에는 아주 적었다면 혀의 움직임을 많이 늘려주는 그런 것들이 운동 범위, range of movement라고 하죠. ROM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주고 특정 말소리를 반복해서 연습시켜주고요. 또 대조 반복 연습을 이용하고 말 속도를 늦추고 자 때로는 이제 뭐 억양 패턴이나 얼굴 표정 이런 것도 의사소통에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겠죠.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말이나 언어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만약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면 제스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의사소통을 이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정말 뭐 향상이 안 되는 뭐 결함이 너무 커서 구조적인 결함이 커서 어떻게 보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고려하겠죠. 최종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 어떻게든 이 사람의 의사소통을 이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언어 치료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다른 재활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은 담당한 언어 치료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죠. 자, 이런 건 학교 환경에서 언어 치료사와는 아주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 판이하게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제 핵심 내용을 좀 다루면서 이번 주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소리 장애에 있어서는 결국 조음 장애와 음운 장애가 좀 서로 다르더라라는 게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개별 말소리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조음 장애고요. 말소리를 다루는 규칙, 패턴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서 거기에 오류 패턴, 자, 오류의 패턴이 있다면 음운 장애인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다뤄줘야 됩니다. 항상 조음 장애와 음운 장애의 구분이 명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치료 방법이나 이런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주고, 또 대상자들, 특히 보호자들에게 이런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치료법을 거기에 적합한 치료법을 씁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담의 필요죠, 이유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계속 거듭 반복됩니다만 오늘 배우셨던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는 말소리 장애의 원인. 그래서 기질적인 조음 장애가 있고 기능적인 조음 장애가 있는데, 기질적인 조음 장애는 구조나 신체, 신경학적 결함 이런 거에 기인한 게 기질적 조음 장애다라는 거 오늘 배우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능적 조음 장애라는 건 원인 미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기질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기능적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능적 조음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상담에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알려주는 게 상담의 시작이에요. 어떤 질환이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과에서도 조음후 문장의 교과에서도 조음후 문장의 원인 챕터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자명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인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잘 상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사실 25분 수업인데 조금 일찍 좀 마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던 거 말소리 장애, 이 말소리 장애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그런 유형의 그 의사소통 장애 유형입니다. 따라서 또 이 말소리 장애가 상당히 지금 특정 어떤 하나의 단일 장애가 아니라 어떤 동반되는 어떤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법에 대한 것들을 잘 익히시고, 또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의료 환경이나 학교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가 달라지는지 그 역할을 잘 숙지하신다면 상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잘 도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주 동안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말소리 장애에 대한 상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